안녕하세요. 사연창고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사연은 저도 읽다가 눈물이 살짝 날 정도로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아이고, 이 양반 좀 보게 이렇게 추운 날에 어딜 그리 떨고 있어요. 어서 들어와요, 어서. 따순 국밥 한 그릇 자시고 가요. 돈은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들어와요, 그냥. 거지 차림으로 시장 골목에 서 있던 한 사내에게 백발의 노파는 환한 얼굴로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대성그룹 회장 강도연이었고 그 노파는 45년 전 자신을 보육원 문 앞에 두고 사라진 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짓골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떠주었고 그 한 그릇 안에는 45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아들의 생일 미역국까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왜 그 옛날 어린 핏덩이를 보육원 앞에 두고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성그룹 본사 53층 회장실의 아침은 유난히 무거운 공기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는 한강이 잿빛 물결을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고 그 풍경을 등진 채 강도연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흥신소 소장 박순배가 방금 건넨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끝은 평소답지 않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23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가 마침내 한 점으로 모인 순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든 뒤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단정한 글씨로 작성된 보고서 한 장과 흐릿한 컬러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고서 첫 줄에는 윤말순, 78세,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재래시장 골목 안국밥집 운영, 1981년 12월 성심 보육원 앞영아 6기 추정 인물이라는 글자가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박순배는 책상 건너편 소파에 앉아 모자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23년이에요. 23년. 제가 머리에 흰 서리가 다 앉도록 쫓아다닌 이름입니다. 박순배가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확실해요. 다만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직접 시료를 손에 못 넣은 건 사실이라 100%라고 큰 소리는 못 칩니다. 그건 미리 말씀드려야 도리지요. 도연이 사진 속 구분 등을 한참 응시한 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입에서 가장 가깝다는 말이 나왔으면 됐어. 회장님, 23년이야, 박 소장. 자니가 그동안 흘린 땀, 내가 모를 리 없지. 박순배가 잠시 목이 메는 듯 헛기침을 하더니 곧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 시절 보육원 원장이었던 정복래, 그 양반은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만 그 손자가 살아있어요. 정민호라는 자입니다. 그 자가 할머니 회계장부 사본을 일부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회계장부, 예.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모양입니다. 도연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박순배가 회장실을 나간 뒤 한참 동안 도연은 사진 속 노파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 한쪽 벽면에 숨겨져 있는 개인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올리자 금소금과 함께 묵직한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도연은 색이 바랜 낡은 강보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1981년 그 겨울 성심보육원 문 앞에 놓여 있던 갓난아이를 감쌌던 단 하나의 천이었고 도연이 평생 어머니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강보 조각 위로 도연의 굵은 손가락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강보를 다시 금고에 넣고 비서실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한정희가 곧장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한 실장, 오늘부터 일주일이야. 일정 싹 다 비워. 외부 일은 부사장단한테 위임하고 사적인 연락도 일절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한정희가 평소답지 않은 회장의 지시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일주일을 통째로 말씀이세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있어. 평생에 한 번 있을 일. 예. 내 휴대전화 잔이가 받아서 회사 금고에 넣어둬. 일주일 동안 누가 전화해도 모른다고 해. 한정희가 입을 살짝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괜찮으신 거지요? 무슨 사고라도. 사고는 무슨.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정희가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든 뒤 회장실을 나가자 도연은 다시 한강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연은 그룹 안에서 얼굴 없는 회장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공식 행사와 인터뷰는 모두 대변인과 사장단에게 맡겨 처리해 왔고 본사 직원들조차 회장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 은둔의 습관은 묘하게도 오늘 도연에게 큰 무기를 안겨줄 참이었습니다. 변장 한 번이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채 시장 골목 한가운데에 묻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강도연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직접 차를 몰고 종로 봉은사 추모관을 찾았습니다. 양아버지 강만수 회장의 위패 앞에 도연은 향을 한 자루 사르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향이 모두 타들어가 재가 떨어질 때까지 도연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모셔진 양어머니 이순영의 위패 앞에서는 평소와 달리 향을 올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추모관을 나서는 도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한층 더 무거웠는데 양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도연을 키웠던 이순영이 어린 시절 내내 도연에게 보여주었던 그 미묘한 냉대를 도연은 끝내 잊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양평 외곽에 마련해둔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장 마당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도연은 안채로 들어가자마자 옷장 깊숙한 곳에서 미리 준비해 둔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작업복 점퍼, 무릎이 해진 면바지, 챙이 늘어진 털모자, 그리고 손때가 잔뜩 묻은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도연은 사흘간 면도하지 않은 턱수염 위로 털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느덧 일용직 노동자인지 노숙인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동안 마주보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고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친엄마라는 사람이 알아본다고 한들 이 꼴을 알아볼 리는 없을 거다. 도연이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던지고 싶었던 시험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가난하고 비루한 행색으로 찾아갔을 때 어머니라는 사람이 자신을 박대한다면 그날로 평생 그 이름을 잊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반대로 거짓골의 낯선 이에게도 따뜻한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면 그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모자의 인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방문일을 일부러 12월 17일로 잡았습니다. 그날은 도연의 생일이기도 했고
어머니가 자신을 보육원 앞에 두고 사라진 그날과 정확히 같은 날짜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면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단서이자 시험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대성그룹 부회장실에서는 강도철이 비서로부터 형의 잠적 사실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도철이 책상 위에 놓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비서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뭐, 형님이 일주일을 자리를 비워? 예, 부회장님. 휴대전화까지 회사 금고에 맡기셨다고 합니다. 한정의 실장 통해서 일정 다 비우라는 지시 내려왔답니다. 도철이 입꼬리 한쪽을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드디어 움직였구만, 우리 형님이. 부회장님? 갔어, 친엄마 찾으러. 23년을 쫓아다녔는데 오늘이 아니면 언제겠어. 정말로요? 아니면 그 양반이 휴대전화까지 금고에 처박고 어딜까. 도철은 자택서재 금고에 5년째 보관해 온 어머니 이순영의 유품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형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도철에게 그것은 언젠가 사용할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도철이 책상 위 휴대전화를 들어 짧은 문자 하나를 찍어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외국계 사모펀드 PSI 캐피탈 한국 대표 마이클 정이었고 문자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만간 큰 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시각 도연은 양평 별장을 나와 택시 대신 시외버스를 잡아탔습니다. 서울로 들어선 도연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2번이나 갈아탔고 정호가 조금 지났을 무렵 동대문구 황학동 시장 입구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들기름 냄새,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 냄새가 한꺼번에 뒤섞여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골목 바닥에는 진눈깨비가 녹다만 자국이 군데군데 얼어붙어 있었고 도연은 늘어진 모자챙 아래로 시장 풍경을 천천히 살피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한참 헤맨 끝에 도연은 색이 바랜 간판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말순이네 국밥. 가게 유리창 너머로는 백발의 노파 하나가 가마솥 앞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푸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발이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감각이 도연의 명치 부근을 짓눌렀습니다. 도연이 가게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옆을 지나가던 청과상 주인 김씨가 도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등을 툭 떠밀듯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거 뭘 그리 꾸물거리고 서 있어. 추워 죽겠는데 빨리 들어가요, 빨리. 도연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자 김씨가 손사래를 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걱정 말고 들어가요. 말순이 할매네 가게는 행색 그런 거 안 따져. 거짓골이든 양복쟁이든 다 똑같이 한 그릇씩 떠주는 양반이야. 30년을 그래 왔다니까. 그 양반 손에 안 먹어본 사람이 이 골목엔 없어요.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어서 들어가요. 추운데. 김씨가 그 말을 던지고 시장 안쪽으로 사라지자 도연은 그제야 어머니라는 사람이 이 골목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미닫이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가게 안 손님 서너 명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도연의 거짓골을 본 손님들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중년 사내 하나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아거 밥 먹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냄새 좀 봐. 옆자리 사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할매, 이런 사람도 받아줘? 다른 손님 다 도망가겠네. 도연은 모자챙을 더 깊이 눌렀으며 가게 입구 쪽 빈 의자 하나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그때 가마솥 앞에 서 있던 윤말순이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천천히 도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님 중 하나가 윤말순을 향해 혀를 차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할매, 그냥 내보내요. 보기 흉해 죽겠구만. 윤말순이 그 손님을 한번 흘끗 보더니 짐짓 엄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받아쳤습니다. 아, 김씨. 내 가게에서 손님 가려받은 적 있어요? 자네 처음 왔을 때도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왔잖아. 그때 내가 자네 내쫓았어요? 아니, 그건. 그러면 자네도 가만히 밥이나 자셔요. 남의 사정 모르는 입은 좀 다물고.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윤말수는 도연 앞으로 와서 도연의 얼굴을 잠시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어떤 의심도 어떤 멸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윤말순의 눈에 비친 도연은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명의 낯선 행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이내 윤말순의 입가에 환한 웃음이 번지더니 그녀는 두 손을 마주 비비며 따뜻한 목소리로 도연에게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양반. 이렇게 추운 날에 어딜 그리 떨고 있어요. 어서 들어와요, 어서. 거기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안쪽으로 와요. 따순 국밥 한 그릇 자시고 가요. 돈은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들어와요, 그냥. 어르신, 어르신은 무슨 됐어요. 말도 마요. 일단 한술 뜨고 얘기해요. 사람이 배가 따서야 정신도 들지. 그 한마디가 도연의 귀에 닿는 순간 도연의 가슴속 45년간 단단히 굳어있던 그 무언가가 작은 균열을 일으키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모자챙 아래로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윤말수는 도연의 팔꿈치를 살짝 받쳐가게 가장 안쪽 따뜻한 자리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여기 앉아요. 여기가 우리 가게에서 제일 따순 자리야. 난로 바로 옆이라 5분만 앉아 있어도 몸이 사르르 풀려요. 잠깐 기다려요. 내가 후딱 차려줄 테니까. 윤말수는 곧 갓 지은 흰쌀밥 한 공기와 펄펄 끓는 국밥 한 그릇, 그리고 직접 담갔다는 깍두기 한 접시를 도연 앞에 한 상 가득 차려 놓았습니다. 자, 천천히 자셔요. 국물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깍두기는 내가 어제 새로 담근 거니까 한 입 베어 물면 아삭아삭 소리부터 날 거야. 식사 내내 윤말수는 도연의 옆자리에 앉아 천천히 들라며 거듭 챙겼고 도연은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한 채 숟가락만 떨리는 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왜 그래요? 입맛이 없어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한술 더 떠봐요. 사내가 이 추운 날 밖에서 떨었으면 속이 다 얼었을 텐데. 도연이 국밥을 절반쯤 비웠을 무렵 윤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 작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윤말수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미역국 한 그릇을 따로 떠와 도연의 상 위에 슬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한 그릇 더 자셔요. 도연이 잠긴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왜 따로? 윤말수는 미역국 그릇 위로 떨어진 김을 손등으로 살짝 쓸어내리며 무심한 듯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오늘이 우리 아들놈 생일이거든. 어딘가에 살아있을 그 녀석 생일. 아드님이요? 응, 우리 아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저 어딘가에 살아만 있어주면 좋겠는 우리 아들. 매년 이맘때면 이 미역국을 한 솥씩 끓여요. 끓여놓고 혼자 한 그릇 먹고
나머지는 동네 어르신들 나눠드리지. 올해는 마침 양반이 와줬으니 얼마나 잘 됐어요. 우리 아들 대신이라 생각하고 한 그릇 자셔줘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도연의 손에 쥐어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쇠숟가락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짧게 울렸고 도연은 그제야 어머니라는 사람이 45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의 생일을 잊은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허리를 굽혀 숟가락을 주우려 하자 윤말순이 먼저 손을 뻗어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양반이 뭘 줍고 그래요. 가만 있어요. 내가 새 거 가져다 줄게. 어르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숟가락도 떨어뜨리고 그러는 거지. 잠깐 있어요. 윤말순이 새 숟가락을 가지러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사이 가게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다시 열렸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가 손님을 가장의 안으로 들어오더니 가게 구석 자리에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사내는 두꺼운 외투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윤말순이 거짓 차림의 도연 앞에 미역국 한 그릇을 올려놓는 그 장면을 화면에 그대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곧장 강도철의 비서실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황학동 시장 근처의 허름한 여관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판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고 천장 한쪽에는 누렇게 변색된 얼룩이 거미줄 모양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거지 행색 그대로 좁은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본 채 도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윤말순이 무심코 흘린 어딘가에 살아있을 우리 아들이라는 그 한마디가 끝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천천히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고 그것은 도연이 기억하는 한 살아오면서 처음 흘려보는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도연은 잠시 잠이 들었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여관 창문 너머로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골목길을 쓸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빗자루를 든 사람은 다름 아닌 윤말순이었습니다. 윤말순은 자기 가게 앞은 물론이고 그 옆집 청가상 앞과 골목 모퉁이까지 천천히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은 평소보다 한층 더디고 둔해 보였습니다. 빗자루를 든 손이 자주 멈칫거렸고 허리도 자주 펴지 못한 채 한 손으로 옆구리를 짚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도연은 창문에 이마를 댄 채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천천히 뜨거워지면서 어머니라는 사람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그 새벽 풍경한 컷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 도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연은 다시 모자챙을 푹 눌러쓰고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윤말순은 도연을 본 순간 행주를 든 채로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아이고 양반, 또 왔네요. 어제 그릇이라도 두고 갔나 했는데. 어르신, 또 신세 좀 지러 왔습니다. 신세는 무슨, 사람이 추우면 따순 대로 오는 거지. 어서 들어와요. 윤말순은 이번에는 아예 가게 한쪽 구석에 작은 상을 따로 차려두었습니다. 상 위에는 어제와 똑같은 흰쌀밥과 국밥, 깍두기, 거기에 작은 종지에 담긴 명란젓 한 조각까지 곁들여 있었습니다. 이거 어제 보니까 양반이 짠 거를 좋아하는 것 같길래 한 조각 꺼내봤어요. 명란이 짭조름해서 밥이 그냥 술술 넘어갈 거야. 어르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어요, 됐어. 그리고 갈 데 없으면 며칠 쉬다 가요. 가게 뒷방에 자리 하나 깔아줄 테니까.
그 좁은 여간방에서 자느니 여기가 차라리 따져.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양반. 이 동네서 30년이야 30년. 사람 한 번 보면 어디서 자고 왔는지 다 알아요. 윤말수는 도연을 마치 오래된 식구처럼 대했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환대 앞에서 도연은 자꾸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서지안이었습니다. 서지안은 어깨에 봉사활동 가방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어디선가 받아온 듯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지안이 왔구나. 어서 와. 서지안은 가게에 들어서며 식탁에 앉아 있는 거지 차림의 도연을 보고도 전혀 경계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식사하시는 거 방해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도연은 자신을 향한 서지안의 시선에 어떠한 동정도, 멸시도, 흘끔거림도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지안은 윤말순에게 비닐봉지를 건네며 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양배추랑 두부 좀 사왔어요. 무거우니까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또 사왔어. 매번 이러지 말라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윤말순이 봉지를 받아 부엌으로 들어가자 서지안은 도연 맞은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식사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가 끓이신 국밥은 진짜로 맛있거든요. 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이 동네 분이세요? 잠시 신세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잘 오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윤말순이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서지안은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도연에게 윤말순에 관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 보통 분이 아니세요. 30년이 넘었어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이면 동네 안쪽 성심보육원이라고 거기에 쌀이랑 반찬을 한 박스씩 가져다 놓고 가시거든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본인 이름을 밝히신 적이 없어요. 익명으로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매년 12월 17일이 되면 새벽 4시쯤 그 보육원 앞 골목에서 한참을 서 계시다 오신대요. 동네 어른들이 다 본 이야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똑같이. 도연의 손에 쥐어 있던 숟가락이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서지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저 풀어놓았습니다. 사실은요, 어르신. 저도 그 보육원 출신이에요. 예. 저 어릴 때 누군가 매달 보내주시는 쌀이랑 반찬으로 먹고 자랐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사회복지사가 됐고 일부러 이 황학동 일대 봉사처를 자원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가게에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매주 오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분인지는 본인은 모르시고요. 네. 한 번도 입에 안 올리세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거 아시는데도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지안과 어머니 그리고 자신 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한 점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는 강도철이 자신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두 번째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책상 위에 휴대전화 영상 캡처본 여러 장을 늘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보시지요. 어제 그 가게에서 회장님이 거지 행세를 하면서 노파 옆에 앉아 미역국까지 받아 자셨습니다. 노파는 회장님 정체를 전혀 모르는 눈치고요. 미역국까지.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그 가게로 들어가셨답니다.
아예 며칠 머무실 모양인 것 같습니다. 도철이 짧게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형님이 사람이 좀 무르긴 무르지. 결국 가셨어. 도철은 직원을 내보낸 뒤 자택서재 금고를 열어 어머니 이순영의 일기장 한 권과 별도로 입수해 둔 1981년도 보육원 입소 기록 사본을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쳤습니다. 일기장 한 페이지에는 어머니 이순영의 필체로 그 아이는 결국 우리 핏줄이 아니다. 남편이 거기서 데려온 그 짐을 평생 내가 짊어진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철의 입가가 한층 더 비뚤어졌습니다. 형님, 그 따순 국밥 다 자시고 나면 슬슬 진짜 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보여드려야지요. 도철은 휴대전화를 들어 아내 한세영에게 짧게 통보했습니다. 세영아,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만 친정 가 있어. 회사 일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한세영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친정은 왜?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니야. 회사 일이라니까. 당신 요즘 좀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시키는 대로 좀 해줘. 도철은 그 한마디를 던지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어 도철은 비서실장을 따로 호출해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PSI 캐피탈 한국 대표 마이클 정과의 첫 비밀 회동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국밥집에서 사흘째 머무르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린 윤말순이 도연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양반, 잠깐 따라와 봐요. 내 단칸방이 가게 바로 뒤에 있어요. 거기서 잠시 얘기 좀 해요. 도연은 모자챙을 다시 한번 끌어내리고 윤말순을 따라 좁은 쪽문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정말로 2평이 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장롱 하나와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색이 바랜 이불 한 채가 방 안에 놓여 있는 살림의 전부였습니다. 윤말순은 장롱 위 손이 닿기 어려운 자리에서 곱게 개켜진 천안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그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장롱 위에서 내려온 강보 조각의 무늬는 도연이 회장실 금고에 평생 보관해 온 그 강보 조각의 무늬와 정확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윤말순은 강보를 두 손에 받쳐든 채 도연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양반, 내가 평생 누구한테도 안 한 얘기인데 오늘은 왠지 양반한테 좀 풀어놓고 싶어요. 들어줄래요? 예, 듣겠습니다. 45년 전이에요. 1981년 겨울. 우리 양반이 폐결핵으로 갑자기 갔어요. 그때 내 나이 33이었지요. 갓 낳은 핏덩이 하나가 품에 있었는데 내 몸도 성치가 않더라고. 2평짜리 단칸방에서 약값 하나 못 대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데 윤말순의 목이 잠시 메었습니다. 양반이 마지막에 종이 한 장을 남겼어요. 그게 유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짧은 한 줄짜리야. 떨리는 글씨로 적혔는데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달라. 그 한 줄. 윤말순이 장롱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꺼내 도연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위 글씨는 도연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친아버지의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윤말순이 강보 조각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못난 어미라 그 한 줄을 끝내 못 지키겠더라고요. 굶겨 죽이느니 차라리 누가 데려가서 키워줬으면 했지. 그래서 그 추운 12월 17일 새벽에 보육원 문 앞에 그 핏덩이를 두고 왔어요. 어르신. 그런데 양반, 내가 차마 발이 안 떨어져서 골목에 숨어서 한참 지켜봤거든. 그러다가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와서 멈추는 걸 봤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둘인가 셋인가 내리더니 우리 아이를 안고 가더라고.
그 차가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몰라요. 보육원에 몇 번이고 찾아가서 그 아이 어디로 갔냐고 물었는데 다들 입을 꾹 닫고 있더라고. 그 뒤로 45년이에요. 그 핏덩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윤말순의 거친 손등 위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가까스로 눌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연은 아직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검은 세단, 양복 입은 남자들, 그리고 보육원의 침묵. 도연의 머릿속에 양아버지 강만수 회장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여관방으로 돌아와 거지 행색안에 숨겨둔 보조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소장 나야. 회장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매일 걱정만. 잠깐 들어봐. 1981년 보육원 기록 다시 한번 파줘. 그때 그 보육원장 정복래, 그 양반 손에 따로 들어간 돈이 있는지, 특히 우리 강만수 회장 쪽에서 나간 돈이 있는지 그걸 좀 확실히 잡아줘. 박순배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그 부분 제가 사흘 전부터 따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있었어? 있더라고요, 회장님. 1981년 12월에 강만수 회장 명의로 보육원 쪽에 송금된 게 한 건 있습니다. 당시 시세로 3억 원이에요. 그 직후 보육원이 입양 절차 한 번 안 거치고 그 갓난아이를 강만수 회장 측에 그대로 넘긴 비공식 인계 기록이 있어요. 정복래 원장 손자 정민호가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도연의 손에 쥐어있던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육원 문 앞에 두고 간 것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보육원은 정상적인 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자신을 강만수 회장에게 사실상 빼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버림 뒤에 양아버지의 가로챔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중 구조 앞에서 도연은 자신이 평생 양어머니 이순영으로부터 받았던 그 미묘한 냉대의 이유까지 비로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 소장, 그 정민호라는 자한테서 장부 사본 정식으로 확보해줘. 비용은 얼마든지 써도 좋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통화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그 순간 같은 시각 도철은 검은 세단을 직접 몰고 황학동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친자 확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 이순영의 일기장 복사본 한 묶음과 노파 윤말순을 압박하기 위한 50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도철은 신호 대기 중 휴대전화를 들어 마이클 정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찍어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안과 밖에서 동시에. 도철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무렵 황학동 시장 입구에는 매끈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강도철이 구두 굽소리를 내며 도로 위에 내려섰습니다. 옷깃에 달린 금색 배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그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도철은 골목 입구에 경호원 2명을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가게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손님 다 막아. 누구든 다 막아. 예, 부회장님. 경호원들이 골목 입구에 나란히 서서 가게로 들어가려는 손님 서너 명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발걸음을 옮기던 단골 어르신 한 분이
영문을 모른 채 눈을 끔뻑였습니다. 아니, 왜 길을 막아요? 나 밥 먹으러 가는 길인데. 잠시만 비켜주십시오. 도철은 그 말을 뒤로하고 곧장 말순이네 국밥집 미닫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부딪히는 소리에 가게 안 손님 3명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 한쪽 따뜻한 자리에서 거지 차림 그대로 국밥을 뜨고 있던 도연의 손이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도연의 숟가락 끝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이 한 방울 떨어졌고 그 작은 소리만이 가게 안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도철은 가게 안을 한 바퀴 천천히 훑어본 뒤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잠깐만 자리 비워주십시오. 잠시면 됩니다. 아, 뭡니까? 밥 먹다가 일어나라니. 드시던 그릇은 그대로 두십시오. 자리값은 제가 다 치르겠습니다. 도철의 뒤에서 따라 들어온 경호원이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떠밀듯이 안내했고 손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입맛만 다시며 밖으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행주를 든 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말순이 천천히 도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우리 가게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영업 중인데 어디서 이런 행패를. 도철이 윤말순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빗둘게 끌어올렸습니다. 행패라뇨, 할머니. 저는 그저 우리 식구 찾으러 왔을 뿐인데요. 식구요? 예. 우리 식구. 도철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윤말순 앞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친자 확인서 한 장이었습니다. 도철은 도연 쪽으로 시선을 휙 돌리며 손가락 끝으로 도연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도철의 입가에 비웃음이 한층 더 진하게 번졌습니다. 할머니, 잘 들어요. 저기 저 거지같이 앉아있는 저 양반이요. 바로 45년 전에 할머니가 성심보육원 문 앞에 두고 갔다는 그 핏덩이요. 그 사람입니다. 가게 안의 모든 시간이 그 순간 일제히 멈춘 듯 했습니다. 윤말순은 마치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도철의 입만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철이 한층 더 차가운 목소리로 못을 박았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이 서류 한번 보세요. 친자 확인서예요. 거짓말 같지요? 거짓말 아닙니다. 윤말순의 거친 손이 식탁 위 서류로 떨리듯 천천히 뻗어갔습니다.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던 윤말순의 시선이 천천히 도연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윤말순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친아들의 얼굴을 그 순간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도연의 모자챙 아래로 가까스로 보이는 그 눈매가 윤말순이 45년간 매일 밤 떠올리던 그 핏덩이의 눈매와 닮아 있다는 사실을 윤말순은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윤말순의 무릎이 그대로 풀려 식탁 모서리를 짚었고 윤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도연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양반이 우리 아들이라고. 어르신, 내가 어제까지 거지인 줄로만 알고 따순 국밥 떠먹였던 그 양반이 우리 아들이라고. 도연은 차마 그 말에 답을 내놓지 못한 채 어머니의 굽은 어깨만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벌인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 결코 자신이 그리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정체를 밝히는 그런 장면은 영영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도철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50억 원이라 적힌 수표였습니다.
도철이 그 수표를 윤말순 앞으로 슬쩍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잘 들어요. 이거 50억입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지요. 이 돈 받고 시골로 내려가요. 뭐라고요? 다시는 우리 형님 앞에 나타나지 마요. 형님이라는 사람, 그룹 회장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곁에 붙어 있으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받고 깨끗하게 사라져요. 도연이 비로소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모자챙을 끌어내리며 도철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도철아,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금 그 꼴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짓이라뇨? 저는 그저 우리 그룹 지키려는 거예요. 형님이 못하시니까 동생인 제가 대신 하는 거지.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지안이 봉사활동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안으로 들어오다가 가게 안의 분위기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서지안의 시선이 식탁 위 친자 확인서와 50억 원 수표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윤말순을 차례로 훑쳤습니다. 서지안은 1초도 망설이지 않은 채 도철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도철이 처음 보는 젊은 여자의 기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뉘신가? 저는 이 동네 사회복지사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거 노인 협박이에요. 명백한 범죄라고요. 아가씨, 끼어들 자리가 아닌데. 끼어들 자리 맞아요. 노인분이 무릎까지 풀려서 주저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서 수표 들이밀고 협박하시는 게 정상이세요? 도철은 짧게 혀를 차며 뒤에 서 있던 비서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이 아가씨 좀 밖으로 안내해드려. 비서가 서지안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그 순간 가게 문 밖에서 시끄러운 발소리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청가상 주인 김 씨를 비롯한 단골 상인 7, 8명이 가게 입구를 우르르 막아섰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막혀있던 어르신이 동네 사람들을 죄다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김 씨가 가게 입구에서 굵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 양복쟁이가 시장 노인네한테 행패야, 행패가. 옆에 있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휴대전화를 들어가게 안쪽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찍어요, 찍어. 다 찍어둬야 해. 이런 거는 다 증거로 남겨야지. 청가상 김 씨가 휴대전화 화면을 도철 쪽으로 똑바로 들이대며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자, 이 양반아. 한번 웃어봐요. 카메라 잘 찍히게. 도철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경호원들도 사방에서 들이대는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서 더 이상 함부로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말순은 그 사이 떨리는 두 손으로 식탁 위 50억 원 수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윤말순은 그 수표를 두 손으로 곧게 접고 다시 한 번 더 곧게 접은 뒤 도철 앞으로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할머니,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일 텐데. 이 손님 잘 들어요.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도 돈 받고 자식 2번 버리는 어미가 되고 싶진 않아요. 한 번 버린 죄도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텐데 무슨 낯짝으로 또 받고 떠나요. 윤말순은 자리에서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좁은 부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윤말순은 색이 바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두 손에 받쳐들고 다시 식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따리가 식탁 위에서 천천히 풀렸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1년 12월 17일자 신문 한 부였습니다. 색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날짜는 또렷이 남아 있었고
신문 한쪽 여백에는 떨리는 글씨로 짧은 메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새끼야. 신문 옆에는 작은 일기장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 모두 45권이었습니다. 윤말순이 한 권 한 권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45년이에요. 매년 12월 17일이 되면 새벽에 그 보육원 앞 골목에 한참 서 있다가 집에 와서 한 줄, 두 줄 적어둔 일기예요. 한 해도 걸은 적이 없어요. 도연이 그 일기장 한 권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는 도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디에도 아들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아들의 얼굴이나 직업이나 신분에 관한 단서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문장 하나가 매년 반복되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사람만 있어 다오. 어딘가에 사람만 있어 다오. 어딘가에 사람만 있어 다오. 도연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머니가 자신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어머니를 시험하겠다고 거지 행세까지 했던 지난 며칠간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자각했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짧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모자챙을 천천히 끌어내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도철의 입가도 처음으로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순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순배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이거 받으십시오. 도철의 시선이 그 순간 박순배의 손에 들린 봉투로 휙 옮겨졌습니다. 박순배가 봉투 안에서 두 장의 서류를 꺼내 도연 앞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한 장은 1981년 12월 강만수 회장 명의로 성심보육원에 송금된 후원금 영수증 사본이었습니다. 당시 시세 3억 원이라는 굵은 글씨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한 장은 정복래 원장의 손자 정민호로부터 정식으로 입수한 비공식 인계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장부에는 정복래 원장의 필체로 한 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1981년 12월 17일 보육원 앞 유기남아 1명, 강만수 측의 인계, 사례금 별도 수령. 도연의 손에 쥐어 있던 어머니의 일기장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췄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철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도철아, 형님, 너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손에서 나를 가로챈 거였어.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도철의 얼굴이 천천히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도철은 친자 확인서 한 장만 들고 어머니를 압박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자 확인서 뒤에 강만수 회장 명의의 송금 영수증과 정복래 원장의 비공식 인계장부까지 함께 따라붙을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장의 서류는 어머니의 버림 뒤에 양아버지의 가로챔이 있었다는 이중 구조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도철은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님, 그건 무슨, 너도 이걸 알고 있었지. 아니, 저는 내 어머니 일기장 5년 전부터 자택서재 금고에 모셔두고 있었잖아. 모를 리가 있어. 도철의 입술이 짧게 떨렸습니다. 도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황급히 가게 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문 앞에 모여있던 시장 상인들이 길을 비켜주자 도철은 거의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철은 운전대를 잡으며 비서에게 짧고 다급한 지시를 던졌습니다. 자택서재 금고
지금 당장 어머니 일기장 회사 금고로 옮겨. 지금 당장이야.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가게 안에서 윤말순과 도연이 나란히 지켜보았습니다. 가게 안에 남겨진 도연은 거지 행색 그대로 어머니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거친 두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양반.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양반이 우리 아들이라고. 예, 어머니. 제가 아들입니다. 45년 동안 아들놈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사신 그 아들놈입니다. 윤말순의 거친 손이 도연의 얼굴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모자를 천천히 벗기고 도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가닥씩 쓸어내리고 사흘간 깎지 않은 수염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내 새끼, 내 새끼야. 어머니, 45년을 어디서 어떻게 컸어? 누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어미가 평생 손 한 번 못 잡아봤는데. 도연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45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원망과 그리움을 어머니의 무릎 위에 그대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가게 입구에서 지켜보던 서지안과 시장 상인들 모두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청가상 김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슬며시 내리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행주를 끌어다 코끝을 가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윤말순을 가게 뒷방 잠자리에 모셔들인 뒤 박순배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박 소장. 예, 회장님. 두 가지 부탁이 있어. 첫째, 도철이가 PSI 캐피탈하고 얽혀있는 정황을 본격적으로 파줘. 마이클 정이라는 자, 호텔 회동 내역까지 다. 예, 알겠습니다. 둘째, 가족사 라인은 지금까지처럼 자네가 맡고 기업 음모 라인은 자네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별도의 법무법인 조사팀을 붙여줄게. 거기랑 같이 움직여줘. 자네 한 사람한테 부담이 다 쏠리는 구조는 더 이상 안 돼. 박순배가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게 사실은 좀 무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자네한테 빚이 많아. 빚은 무슨 23년이나 같이 걸어온 길인데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뒷방 문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방문 너머에서는 윤말순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숨소리를 한참 동안 들으며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을 어머니의 남은 시간과 어떻게 나란히 놓아야 할지 조용히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윤말순을 강남의 호화 저택으로 모실 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은 황학동 시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1940년대 지어진 디귿자형 한옥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한옥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한옥을 깨끗이 손본 뒤 어머니를 모셔드렸습니다. 도연은 어머니가 시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그대로 두되 영업일을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로 줄여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가게 간판 옆에는 작은 안내문 하나가 새로 붙었습니다. 월화만 영업합니다. 다른 날은 쉬어요. 시장 상인들은 그 안내문을 보고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청가상 김씨가 가게 앞을 지나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매, 이제 이틀만 일해. 더는 절대 안 돼. 아이고, 김씨. 알았어요, 알았어. 자니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지, 그럼. 우리 골목 사장이요. 도연은 회장 자리를 잠시 부사장단에게 위임한 채 주말마다 한옥집으로 출퇴근하다시피 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돌며 장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콩나물 한 봉지를 두 손에 받쳐들고 한참을 살피는 모습을 도연은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양반, 우리 아들놈은 콩나물국 좋아하나? 좋아합니다, 어머니. 진작 그럴 줄 알았어. 사내들은 다 좋아하지. 도연은 어머니가 알려주는 대로 좁은 부엌에서 서툰 손길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뚝배기 안에 된장을 한 숟갈 떠넣는 도연의 손이 자꾸만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서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양반, 그게 무슨 된장이요. 한 숟갈 더 풀어. 사내가 그렇게 손을 잘게 놀려서 어디다 써.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기는. 우리 아들놈이 이거 먹어보면 싱겁다 그럴걸. 도연이 짧게 웃었습니다. 도연의 그 웃음은 어머니 앞에서만 나오는 평생 한 번도 회장실에서는 지어본 적 없는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좁은 마루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옛 흑백 사진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는 저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사진은 1980년 봄 어느 봄날 동네 사진관 앞에서 찍은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강정수가 한 손에 어린 윤말순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양반, 그러니까 우리 양반이요. 내 아버지. 도연이 사진 속 친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닮았네요. 닮았지. 코하고 눈매하고. 내가 너 처음 가게 들어왔을 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어미가 이렇게 둔해서. 어머니가 둔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숨긴 거니까요. 그래도 어미가 알아봤어야지. 윤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잠시 끌어안았습니다. 어느 저녁 윤말수는 좁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색이 바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때가 묻은 은수저 한 벌이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고 간 거요. 우리 양반 손때가 묻은 단 하나의 살림이지. 어머니, 내가 45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닦았다. 언젠가 너 만나면 주려고. 도연은 두 손으로 그 은수저 한 벌을 받아들었습니다. 은수저는 도연의 손바닥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그 은수저를 한옥 안방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친아버지의 영정 옆에 모셔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도연은 매 식사 때마다 그 은수저로 어머니에게 첫 숟가락을 떠드렸습니다. 어머니, 한술 뜨세요. 아이고, 양반. 어미가 손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떠드릴 겁니다. 아버지 대신. 윤말순의 눈가에 다시 한번 굵은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서지아는 그 사이 한옥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서지아는 도연과 윤말순 사이의 자연스러운 가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윤말순은 어느 날 서지안의 손을 꼭 잡고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말을 흘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안이 사실 그 보육원 출신이지.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그 골목 30년이요. 처음 자니가 가게 들어왔을 때부터 알아봤지. 할머니. 그러면서도 자니가 먼저 입을 안 떼니까 나도 입을 못 댔어. 미안하다, 우리 지안이. 서지안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윤말수는 그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첫 주에 갖다 둔 쌀하고 반찬, 자네도 먹었지. 네, 할머니. 그거 먹고 컸어요. 잘 컸다, 잘 컸어. 어미 없이 잘 컸어. 윤말수는 그날 이후
매일 저녁 서지안의 손을 잡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도연은 별도로 고용한 법무법인 조사팀에게 한 가지 일을 더 맡겼습니다. 전국의 미혼모 시설과 보육원 30여 곳에 대한 익명 후원 시스템을 정식으로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비영리 법인의 이름을 말순재단으로 정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 앞에서 그 이름을 처음 꺼낸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양반. 제가 재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남몰래 해오신 일, 이제 더 큰 그릇으로 받아서 쭉 이어가려고요. 무슨 재단이요? 이름이 말순재단입니다. 윤말순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잠시 허공에 멈췄습니다. 내 이름을 붙였어. 예. 어머니 이름이 가장 어울려서요. 윤말순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연의 얼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내 윤말순의 입가에 환한 웃음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그 웃음을 평생 처음 마주했고 그 웃음 하나를 보기 위해 자신이 23년을 달려왔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옥집의 그 따뜻한 봄날과 정확히 같은 시각, 대성그룹 본사 부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철은 사회이사 2명과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 이순영의 일기장 일부를 발췌해 복사한 사본 한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철이 그 복사본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들, 이 부분만 보세요. 어머니께서 직접 적으신 글입니다. 우리 형님이라는 사람, 사실은 보육원 앞에 버려졌던 아이를 아버지가 거액 주고 데려온 거예요. 정상 입양도 아니고요. 사회이사 하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이거 공개되면 그룹 이미지가 공개해야지요. 회장이라는 사람 출생부터가 이 모양인데 그 사실을 평생 숨기고 시장 노파를 데려와 어머니라고 모시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실 겁니까? 옆자리 사회이사가 입맛을 다시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모셔가는 거야 사적인 일 아닙니까?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노파를 그룹 행사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그룹의 일이에요. 같은 자리에 PSI 캐피탈 한국 대표 마이클 정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마이클 정이 다리를 천천히 꼬며 도철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강 부회장님, 이대로는 부족합니다. 좀 더 센 카드 하나가 필요한데요. 어떤 카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지로 흔드는 거지요. 사진 한 장, 영상 한 컷이 일기장 10건보다 셉니다. 부회장님, 형님이 거지 행세하고 다닌 그 모습도 좋고 그 노파 시장 가게 앞에서 일하는 모습도 좋고 이걸 한 번에 터트리면 주가는 알아서 빠집니다. 도철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 정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강 부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부회장님 보유 지분 4.7%, 그거 우리 쪽에 담보로 잡혀주십시오. 추가 자금 끌어오는 데 쓰겠습니다. 회장 해임 표결 직전에 우리가 공개 매수까지 들어가면 그림이 더 깔끔해집니다. 4.7%라. 형님 자리 가져오시려면 그 정도 베팅은 하셔야지요. 도철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철의 그 끄덕임으로 도철은 단순한 음모자가 아닌 PSI 캐피탈과 공모한 본격적 경영권 탈취 시도의 한 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한세영은 친정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부터 남편의 행동이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야간 외출, 서재 출입, 거기에
평소 사용하지 않던 별도의 휴대전화 한 대가 자꾸만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철이 깜빡 잠금을 풀어둔 서재 금고를 한세영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끝으로 금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2권의 노트가 보관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는 한세영도 처음 보는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한세영이 그 일기장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시어머니의 이름 이순영이라는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한세영은 침을 꿀꺽 삼킨 채 일기장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한세영의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글들은 한세영이 평생 모르고 있던 시댁의 진실을 차곡차곡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한세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그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담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무르익은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78세 생신상을 황학동 한옥집 마당에서 직접 차렸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큰 멍석이 2장 깔렸고 그 위에 잔치상이 길게 차려졌습니다. 상 위에는 미역국과 잡채, 갈비찜과 전, 그리고 윤말순이 평생 끓여온 국밥 한 솥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성심 보육원 아이들까지 마당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가상 김씨가 막걸리병을 들고 윤말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매, 오늘은 김씨 잔 한 잔 받아. 아이고, 김씨. 평생 자니가 따라주는 술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오늘 처음이지. 78년 만에 처음이야. 도연이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막걸리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따라드리는 술도 한 잔 받으세요. 양반, 아니, 우리 아들. 윤말순이 떨리는 2 손으로 막걸리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이 따라주는 술 한 잔이었습니다. 윤말순은 그 잔을 입가에 가져가는 대신 한참 동안 손에 들고만 있었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 너머에서 박순배가 어느 노부인 한 명을 모시고 마당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윤말순의 먼 사촌 동생 윤복희였습니다. 4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윤복희가 윤말순의 2 손을 잡으며 거친 목소리로 말을 흘렸습니다. 언니, 살아있었구나. 복희야. 내가 그때 언니 찾아서 그 동네 한참을 다녔는데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 윤복희는 잔치 한쪽 자리에 앉아 윤말순에게 1981년 당시 강만수 회장 측 사람들이 보육원 주변을 어떻게 미리 살피고 있었는지에 관한 추가 증언을 조용히 풀어놓았습니다. 언니, 그때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며칠을 머물렀어. 보육원 문 앞을 누가 드나드는지를 일주일을 지켜봤다더라고. 그게 다 강만수 회장이라는 양반 짓이었대. 그랬구나. 언니가 그 아이 두고 가는 순간을 그 사람들이 노린 거요. 노린 거. 윤말순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사촌 동생의 손을 더 꼭 끌어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잔치가 끝나갈 무렵 도연이 어머니 앞에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또 뭔가 사왔어. 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옛날에 가지고 계셨던 그 강보무늬 그대로 짠 손수건 한 장입니다. 윤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도연이 따로 주문한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수건의 무늬는 45년 전 윤말순이 갓난아이를 감쌌던 그 강보 조각의 무늬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잃어버린 그 45년을 이 손수건으로 다시 잊고 싶어서요. 윤말순은 손수건을 2 손으로 감싸 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잔치 다음 날이었습니다. 윤말순이 가게 일을 마치고 한옥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골목 한쪽에서 잠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서지안이 황급히 윤말순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이고,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 별거 아니야. 병원 가요,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병원은 무슨, 잠깐 앉으면 돼. 윤말순은 끝내 병원행을 거부했습니다. 서지아는 더 이상 강권하지 못한 채 윤말순을 한옥집 마루에 모셔 앉혔습니다. 윤말순이 마루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는 모습을 서지아는 한참 동안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서지아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윤말순의 환한 얼굴 앞에서 차마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서지안과 도연 사이에도 자연스러운 감정이 한 발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옥집 마당에서 도연이 서지안의 손을 처음으로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안 씨, 예. 처음 가게에서 거지였던 나를 봤을 때 지안 씨 눈에 동정도 멸시도 안 보였어요. 그 순간에 사실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회장님 말고 그냥 이름 불러줘요. 서지안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지안의 손이 천천히 도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윤말순은 그 모습을 마루 너머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윤말순의 입가에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에 묵은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날 밤 윤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윤말순의 손에는 친아버지 강정수가 남긴 은수저 한 자루가 꼭 쥐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한옥집 담장 밖에는 도철의 사주를 받은 한 사내가 짙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두 손에 받쳐든 채 한옥집 마루와 어머니, 도연, 서지안의 모습을 한 컷씩 차곡차곡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과 영상들은 도철의 측근이 운영하는 광고 대행사 JM컴즈를 거쳐 곧장 인터넷 매체 데일리스쿱의 편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세영은 강남 한 호텔 로비 한쪽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서 있었습니다. 기둥 너머로는 도철과 마이클 정이 라운지 한쪽에 마주 앉아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짧게 한 장 담아냈습니다. 그 사진과 그날 라운지에서 결제된 호텔 영수증 사본까지 한세영은 자신의 친정 금고 안쪽 깊숙한 자리에 차곡차곡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휴대전화를 열어본 그 시각 인터넷 매체 데일리스쿱이 한 건의 단독 기사를 포털 메인에 쏟아냈습니다. 대성그룹 강도연 회장, 거지 행세로 친모 시험. 알고 보니 시장 국밥집 노파가 친어머니.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도연이 거지 차림으로 가게 안 따뜻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진과 윤말순이 그 앞에서 미역국을 떠주는 사진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기사 한쪽 끝에는 한옥집 마당 사진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노출된 골목 풍경만으로도 한옥집 주소가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성그룹 주식이 거래되는 증권가에서는 개장과 동시에 매도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전 9시 30분 무렵 대성그룹 주가는 12% 가까이 폭락하며 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황학동 시장 골목에는 곧 수십 명의 기자들과 유튜버들, 거기에 단순한 호기심에 끌려온 구경꾼들까지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찼고 카메라 셔터 소리와 휴대전화 알림음이 사방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가상 김 씨가 자기 가게 앞에서 손사래를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골목이 시장통도 아니고 무슨 동물원이야.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카메라 좀 치워요.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한 유튜버는 가게 셔터가 내려진 말순이네 국밥 앞에 카메라를 들이대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가게가 바로 대성그룹 회장의 친어머니가 운영한다는 그 국밥집입니다. 어떻게 회장의 어머니가 시장 노파일 수가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다른 유튜버는 한옥집 골목 안쪽까지 발걸음을 옮기며 카메라를 휘둘렀습니다. 좀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노린 한 유튜버는 아예 한옥집 담장을 타고 마당까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청가상 김 씨가 빗자루를 한 손에 거머쥐고 골목을 거슬러 뛰어왔습니다. 이 양반아, 어디 남의 집 담장을 넘어. 내려와, 내려와. 아저씨, 저는 그냥 취재. 취재는 무슨 취재요? 노인네 사는 집 마당에 함부로 발 들이는 게 취재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호스를 끌고 와 골목 안쪽으로 물줄기를 뿌렸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끌어안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골목은 한순간에 작은 충돌 현장으로 변했고 시장 상인들과 외부 유튜버들 사이의 실랑이는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틈을 노려 강도철은 대성그룹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 소집을 강행했습니다. 회의실 한복판에 도철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철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들, 다들 오늘 아침 기사 보셨지요? 회의실 안이사들이 일제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철이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적인 가족사 한 건 때문에 그룹 신뢰도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출생 비밀을 숨기고 있던 것도 문제고 그걸 또 시장 노파 한 분 데려와서 본인 모친이라고 사방에 알리고 다니는 것도 문제예요. 도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도연 회장 해임안을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각 PSI 캐피탈 한국지사에서는 마이클 정이 책상 위 단말기에 짧은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대성그룹 지분 8.2%의 공개 매수 절차가 정확히 그 시각에 맞춰 시작되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한쪽에서 비서실장 한정희가 회의 자료를 정리하는 척하며 도철 쪽으로 자료 한 묶음을 슬쩍 밀어놓았습니다. 도철이 그 자료를 받아들며 한정희 쪽으로 짧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철 측 이사 한 명이 한정희를 호텔 라운지로 따로 불러냈습니다. 이사가 얇은 봉투 하나를 한정희 앞으로 밀어놓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실장, 우리 회사 다음 회장이 누구일지는 한 실장도 짐작이 가시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오래 모셨던 분 떠나면 한 실장도 갈 곳이 마땅치 않을 텐데 미리 줄 잘 서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게 뭡니까? 5억입니다. 차명 계좌예요. 한 실장이 가지고 있는 회장 일정표하고 내부 결제 라인 정보, 그것만 우리 쪽에 흘려주시면 됩니다. 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한정희의 손이 봉투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20년 가까이 강도연이라는 사람을 지근거리에서 모셔온 한정희였지만 정년이 코앞에 다가온 한정희에게 5억이라는 숫자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정희는 봉투를 손가방 안쪽으로 천천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정희는 표결을 앞두고 도연 측 일정과 정보를 일부 도철에게 흘리는 양다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황학동 한옥집 마당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며칠 전부터 부쩍 잦아진 가슴 통증과 식욕 부진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한옥집 마루에서 다시 한번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서지안이 비명을 지르며 윤말순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지안아, 미안하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119 부를게요. 가만히 계세요. 서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황급히 달려온 구급차에 의해 윤말수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오전 그룹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 소식과 어머니 응급 후송 소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 박순배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어머님이 지금 응급실로 옮겨지셨답니다.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알았어, 박 소장. 지금 출발해. 도연은 그 자리에서 모든 일정을 내팽개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본사 앞에서는 사람들이 도연의 거짓 차림 시절 사진과 자극적인 보도, 내용이 인쇄된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현수막 사이를 거의 보지 못한 채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안쪽 처치실에서 의사 한 명이 도연 앞에 검사 결과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진행성 췌장암입니다. 이미 인접 장기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고요. 도연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췌장암이라고요? 예. 자녀 생존 기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몇 달 전부터 통증이 시작되셨는데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고 정밀 검사를 계속 미루신 모양입니다. 시판 진통제로 버텨오시면서 가게 일도 격일로 줄이고 계셨다고 합니다. 도연은 의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왜 영업일을 줄였는지, 왜 빗자루를 든 손이 그렇게 자주 멈칫거렸는지 그 모든 이유가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처치실 한쪽 벽에 손을 짚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옥집 안방을 정리하던 서지아는 윤말순의 서랍 한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지 한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윤말순의 거친 필체로 같은 문장이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아들 만나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한 번만. 서지아는 그 메모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대성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도연의 회장직 해임안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실 한복판에 도철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2표였습니다. 단 1표 차이로 도연은 형식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도철은 그 자리에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은 그룹을 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자리에 앉아있던 한정희의 시선이 잠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세영은 도철이 거실 소파에 두고 간 외투 안주머니에서 한 통의 서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내 든 한세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는 마이클 정과 도철 사이의 오간 합의서였습니다. 도연 해임 후 그룹 핵심 계열사 두 곳을 PSI 캐피탈의 헐값에 넘긴다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세영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함께 살아온 남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 한 장의 서류가 또렷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세영은 그날 밤 자신의 친정 금고에 보관해둔 시어머니 일기장 사진과 호텔 라운지, 영수증, 그리고 새로 발견한 합의서 사본까지 모두 챙겨 들었습니다. 한세영은 잠시 손가락을 떨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평소 잘 쓰지 않는 가족 비상 연락처 목록 한 구석을 열었습니다. 그 한 구석에는 시아주번이 강도연의 개인 번호가 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세영은 차마 통화를 누르지는 못한 채 짧은 문자 한 줄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아주버님, 저 세영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옆 가족 대기실에서 도연은 어머니를 일반 병실로 모실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지아는 그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도연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윤말수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거친 숨을 천천히 내쉬고 있었습니다. 윤말순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양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들, 우리 아들. 예, 어머니. 윤말순의 거친 손이 천천히 도연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다시 옆자리 서지안의 손까지 함께 끌어당겨 두 사람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가만히 포개 놓았습니다. 두 사람 부탁한다. 어머니, 이 어미가 너무 짧게 보고 가는데 너희 둘만큼은 길게 살아줘. 길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윤말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말순은 산소호흡기 너머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두 사람을 부탁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는 다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순배는 그 사이 별도로 고용된 법무법인 조사팀과 함께 도철 측 광고대행사 JM컴즈의 서버 로그 일부를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했습니다. 서버 로그 안에는 한옥집 망원렌즈 사진이 어떤 경로로 데일리스쿱에 흘러들어갔는지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박순배는 마이클 정과 도철이 강남 호텔 라운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비밀 회동을 갖는 장면이 담긴 호텔 측 CCTV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박순배가 흥분한 목소리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결정타가 될 자료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에 회장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박 소장. 조심해서 와. 걱정 마십시오. 한강대교 건너서 곧장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박순배가 그 통화를 끊고 자신의 차량에 자료가 담긴 USB 2개와 출력본 한 묶음을 챙겨 올라탔습니다. 박순배의 차량이 한강대교 위에 막 진입한 그 시각이었습니다. 뒤따라오던 검은 SUV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박순배 차량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굉음이 다리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배의 차량은 가드레일을 향해 그대로 밀려나갔고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앞 보닛이 종이처럼 구겨졌습니다. 검은 SUV는 박순배 차량 옆을 그대로 스쳐 지나간 뒤 다리 끝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순배는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조수석 위 USB 2개 중 하나가 사고 직후 누군가에 의해 사라졌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의식했습니다. 박순배는 곧 119 구급대에 의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박순배가 의식을 회복하기 직전까지 의료진의 입을 통해 도연 측에 전달한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USB 2개 중 한 개가
사고 직후에 사라졌습니다. 도연 측 법무법인 조사팀은 남아있던 한 개의 USB 백업본과 클라우드 자료만으로는 결정적 한방이 약간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도 부족한 증거 한 조각을 확보하기 위해 며칠 동안 직접 병실 한쪽에서 자료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산소호흡기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기계음을 등 뒤에 두고 한참 동안 노트북 화면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듯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도연의 휴대전화 화면 위에 짧은 알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발신인은 한세영이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그 짧은 문자 한 줄 위에 그대로 고정되었습니다. 아주버님, 저 세영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병실 창가에 서서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은 그 한 줄 안에서 처음으로 작은 반전의 단서를 손에 쥐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연의 손끝이 천천히 답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병원 지하주차장 B에서 만납시다. 답장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버님. 도연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리고 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숨소리에 자신의 숨을 가만히 맞춰가며 다가올 새벽의 만남이 어머니의 남은 시간 안에서 어떤 매듭을 풀어내 줄지를 조용히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정각이었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 B층은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깔린 채 인기척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기둥 옆에 차를 세우고 차창 너머로 주차장 입구 쪽을 가만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세영은 두꺼운 외투에 어울리지 않게 큰 서류 가방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한세영이 도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연이 차에서 내려 마주 섰습니다. 세영아, 아주버님, 왔구나. 한세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도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버님, 이거 다 가져가세요. 시어머니 일기장 원본하고 그 사람이 마이클 정한테 받은 합의서 사본, 호텔 영수증, 제가 따로 찍어둔 사진까지 다 들어있어요. 세영아, 네가 이걸 가져오면 너희 집은,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 건 이미 끝난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는 남아야지요. 한세영의 두 눈가에 굵은 물방울이 천천히 맺혔습니다. 도연은 그 가방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가방의 무게는 한세영이 그동안 혼자 짊어져 온 짐의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도연은 어머니의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어머니 이순영의 일기장 원본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페이지 한 장 한 장에는 양어머니의 필체로 평생 도연이 짐작만 해오던 진실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육원장 정복래에게 거액의 살해금을 건네고 그 아이를 데려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는 회한, 그리고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못남에 대한 한 줄짜리 자체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제야 도연은 양어머니가 평생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미묘한 냉대가 사실은 도연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죄책감이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윤말순의 손을 다시 한번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윤말순의 손은
어느새 한층 더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가만히 가슴께로 끌어당기며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회장직 복귀나 그룹 사수보다 어머니의 남은 시간과 진실의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도연은 비서실로 짧은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잡아줘. 모든 매체 다 들어와도 좋다고 전해. 오전 10시 대성그룹 본사 1층 로비는 발 디딜 틈 없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마이크 앞에 모여들었고 단상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는 그동안 누구도 직접 본 적이 없던 얼굴 없는 회장 강도연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평소처럼 깔끔하게 면도하지 않은 채 단상 앞에 섰습니다. 도연이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밝히려고 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마침내 그 어머니를 황학동 시장 한 골목에서 찾았습니다. 그 어머니께 저는 거짓 차림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부끄러운 시험이었습니다. 도연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말을 이었습니다. 1981년 겨울 제 친어머니 윤말수는 단칸방에서 갓난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 보육원 문 앞에 그 아이를 두고 골목에 숨어 한참을 지켜보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안고 사신 죄책감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연이 단상 위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차례로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육원 앞을 떠나신 직후 그 보육원의 원장 정복래는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그 아이를 정상적인 입양 절차 한 번 없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강만수, 저의 양아버지이자 대성그룹 창업주입니다. 기자석에서 짧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도연이 강만수 회장 명의의 송금 영수증과 정복래 원장의 비공식 인계장부 사본, 그리고 양어머니 이순영의 일기장 원본을 차례로 단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저의 친어머니는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살리려고 두고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는 일은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가로채진 일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단상 위에서 시선을 들어 기자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이 마지막 봉투를 단상 위에 펼쳤습니다. 오늘 새벽 저의 제수 한세영으로부터 한 묶음의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저의 동생 강도철이 외국계 사모펀드 PSI 캐피탈 한국 대표 마이클 정과 함께 그룹 핵심 계열사 두 곳을 헐값에 넘기는 합의서가 들어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임시 이사회 표결은 바로 이 합의서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도연이 호텔 라운지 CCTV 영상이 담긴 파일을 단상 옆 화면에 띄웠습니다. 화면 안에 도철과 마이클 정이 라운지 한쪽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이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자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한꺼번에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중환자실에서는 박순배가 의식을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옆 의자에 앉아있던 박순배의 비서가 황급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박 소장님 깨어나셨습니다. 박순배는 비서를 통해 자신이 남겨두었던 클라우드 백업 자료 일부와 정민호로부터 추가로 입수해 둔 보충 자료까지 도연 측 법무법인에 곧장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그날 오후 강도철의 자택과 PSI 캐피탈, 한국지사, 광고대행사 JM컴즈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연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본사 회장실로
막 돌아왔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비서실장 한정희가 머뭇거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정희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 실장,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정희가 봉투를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5억입니다. 어제 도철 부회장님 측 이사한테 받은 차명계좌 자금이고 거기에 제가 흘린 일정표 사본하고 결제 라인 정보까지 자수서로 정리해 왔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손끝으로 짧게 건드렸습니다. 왜 받았어? 회장님, 정년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곧 자리를 잃으실 거라는 말에 제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변명할 자격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정희의 어깨가 천천히 떨려왔습니다. 한 실장, 자네 20년이야. 자네 손으로 짠 결제 라인이 우리 그룹 절반을 굴려왔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해고는 안 해. 그 대신 검찰 수사에 자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협조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거야. 회장님, 한정희가 깊이 허리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여론은 단 하루 만에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도연과 윤말순을 향한 동정과 응원의 댓글이 포털 기사 아래에 끝없이 달렸습니다. 폭락했던 그룹 주가는 사흘 만에 낙폭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임시 이사회의 해임 결의안은 위법적 절차 진행이 인정되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박순배 차량을 들이받은 한강대교 추돌 사고의 직접 지시는 도철이 아닌 마이클 정 측에서 단독으로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철은 시세 조종과 배임,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마이클 정은 살인미수 교사를 포함한 추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도철이 검찰 조사실로 향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면회실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철이 수의를 갈아입은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철은 도연의 얼굴을 보고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형님, 앉아라. 무슨 낯으로 형님을 봅니까? 앉으라니까. 도철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철아, 예. 너도 아버지 그늘에서 자란 또 다른 피해자였어. 형이라는 사람이 그걸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도철의 어깨가 그 순간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해야지. 한 번은.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철의 어깨를 한 번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말없는 짧은 포옹이었습니다. 그 포옹 안에서 도철은 자신이 평생 형이라는 사람에게 품어왔던 그 단단한 미움 하나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도철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윤말순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동에 바닷가 여행을 직접 모시고 떠났습니다. 휠체어에 어머니를 모시고 도연과 서지안이 나란히 바닷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첫째 날 새벽 3사람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자리를 깔고 앉아 수평선 너머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붉은 해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윤말순이 두 손을 합장하고 가만히 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곱구나. 어머니 고우시지요. 우리 아들이 보여주는 일출이라 더 곱다. 둘째 날에는 작은 횟집 한 곳에서 회를 시켜 함께 먹었습니다. 윤말순이 손녀딸 같은 서지안에게 회 한 점을 직접 집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지안이 한 점 더 먹어. 살이 너무 없어. 할머니도 한 점 드세요. 나는 됐어. 너희들 먹는 거 보는 게 더 좋아.
셋째 날 밤에는 모래사장 위에 이불을 깔고 세 사람이 나란히 누워 별을 헤아렸습니다. 윤말순이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별, 저게 내 아버지일 거요. 어머니, 옆에 작은 별이 나고 그 옆에 우리 아들이지.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말순이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내 도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모은 3,200만 원이 적힌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예, 어머니. 이거 어미가 평생 모은 거요. 별로 안 되지만 이거 받아서 성심보육원 그 아이들 대학 갈 때 학비로 좀 보태줘. 그게 어미 마지막 부탁이야. 어머니,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마지막 부탁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그 통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즉시 자신의 사재 100억 원을 더해 말순 장학기금을 정식으로 발족시켰습니다. 기금의 첫 수혜자 명단 가장 위에는 성심보육원 출신 청년 자립생들의 이름이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동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한옥집 마당 가득히 쏟아져 들어온 어느 오후, 윤말순은 안방에 누워 도연과 서지안이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예, 어머니. 우리 지안이, 내 할머니. 너희 둘, 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손 한번 잡아봐도 되겠나? 도연과 서지안이 동시에 윤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안방 한가운데에서 가만히 포개졌습니다. 윤말순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따숩다. 어머니. 아이고, 따숩다. 윤말순은 그 미소 그대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말순의 손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 가지가 꼭 쥐어 있었습니다. 45년 전 갓난아이를 감쌌던 그 강보 조각, 그리고 도연이 선물했던 똑같은 무늬의 손수건이었습니다. 윤말순의 장례식은 황학동 시장 한 골목에서 치러졌습니다. 시장 상인 200여 명이 자기 가게 셔터를 내리고 빈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성심보육원에서 자라난 자립청년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빈소를 채웠고 익명의 후원으로 학교를 마친 전국 각지의 청년들도 1명, 2명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빈소에는 거대한 화환 대신 윤말순이 평생 끓여오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이 영정 앞에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청가상 김씨가 자신이 직접 끓인 국밥 한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올리며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 잘 가요. 우리 골목 사장님.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행주를 든 채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지아는 그 영정 옆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49제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룹 회장직에 정식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회장 자리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뒤 자신은 말순재단 이사장으로 직함을 옮겼습니다. 도연은 전국의 미혼모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말순재단의 첫 사업 발표회에는 한세영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직접 참석했습니다. 도연이 한세영에게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세영아, 와줘서 고맙다. 아주버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이들 잘 키워. 그게 도철이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야. 예.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도연과 서지아는 황학동 한옥집 마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당에는 시장 상인들과 보육원 아이들, 그리고 옥중 도철을 대신해 참석한 한세영과 두 자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당 한쪽 작은 상 위에는
어머니 윤말순의 영정과 그 앞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영과 서지안이 그 영정 앞에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청가상 김씨가 사회를 보며 굵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신랑 신부 입장이요. 우리 골목 신랑 신부 입장이요. 마당 한가득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도연은 황학동 시장 골목 안쪽 말순인의 국밥 자리를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작은 기념관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기념관 안쪽에는 윤말순이 평생 닦아온 친아버지 강정수의 은수저 한 벌과 45권의 일기장, 그리고 1981년 12월 17일 자신문이 가지런히 전시되었습니다. 기념관 입구벽에는 한 줄의 문구가 큼지막하게 새겨졌습니다. 추운데 어서 들어와요. 따순 국밥 한 그릇 자시고 가요.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 한마디 앞에서 오래도록 멈춰 섰습니다. 거지 행세로 시작된 한 회장의 시험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부끄러운 거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윤말순은 그 거지 같은 행색 앞에서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망설임 없이 떠주셨고, 그 한 그릇 안에는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한 사람의 진심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시험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있어 왔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법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그 낡은 강보 조각 한 장이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값진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도 곁에 계신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